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용 시 남성 지원자만 받거나 여성에게만 출산 임신 계획을 묻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한 카페의 온라인 채용 공고입니다. 제목에 버젓이 남자 직원 우대라고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이런 사례가 12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전남도청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했고 전북의 한 신협도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가 노동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병원은 여성 전공의가 특정 과에 지원하려 하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바리스타를 뽑으면서 남성 군필자만 받겠다고 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대놓고 성차별한 사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접에서는 여성에게 뚱뚱하다는 등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하거나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입사 후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승진이나 근무지 차별 신고는 33건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업무와 무관한 행사나 청소를 맡기기도 했는데 노동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진정사건으로 전환해 조사 중입니다.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하고 상관없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든요. 임금차별 신고 26건은 확인 결과 성별이 아닌 직무에 따른 임금 격차로 비합리적인 차별은 없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빼고 수당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경영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면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 예외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김태종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인천 시흥운수 버스기사 22명이 수당을 더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3월 연장 근로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이 되는데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1, 2심은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 시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 측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더 줌으로써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불러온다면 노동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 측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이 위태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당 규모가 4억 원 수준으로 연 매출의 2에서 4%, 2013년 총 인건비의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3년 회사 이익 잉여금이 3억 원을 넘어 추가 수당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고 2009년 이후 5년 연속 흑자임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청구를 경영상 위기 등의 위기로 배척하면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 위기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측보다는 노동자 측에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추가 수당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결과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같은 기업 사건도 재판부마다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등은 1심에서 노동자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신의 측이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보시전장과 만도의 경우 1심에서는 회사 측이 승소했지만 2심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신의 측 판단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의 측 원칙을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지기로 해 노조가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통상임 관련해서는 정확한 선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임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다시는 혼란이 없기를. 다만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까지 마련하진 않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완전히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던 기아자동차가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게 큰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져 대형마트의 입지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요. 불황에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편의점으로 옮겨가면서 실적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익숙한 20, 30대들에게 최고의 쇼핑 장소는 바로 PC와 모바일입니다.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집까지 다 배송해 주니까. 구하기 힘든 물건만이 아니라 생수, 휴지 같은 생필품도 인터넷으로 해결합니다. 마트 같은 데서 가면 장을 보면 짐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불편하고 굳이 혼자 거기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되니까. 이렇다 보니 유통시장의 강자, 대형마트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마트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8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반면 재작년 2조 6천억 원대던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의 매출은 올해 5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위메프 역시 작년 4분기 거래액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 소위 솔로 이코노미의 성장과 함께 동네 편의점도 대형마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전반적인 감소, 그리고 온라인을 비롯한 쇼핑 채널의 변화, 특히 편의점과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대형마트들도 부랴부랴 온라인 쇼핑몰 확대에 나섰지만 빠른 배송을 앞세워 이미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따라잡고 다시 고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열린 공간에 모여 각자 일을 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공유 오피스,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됐죠. 최근 대기업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건물 중 30층에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비서 서비스가 갖춰진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3,300제곱미터 규모의 임대료도 강남 지역 공유 오피스 평균의 1.5배로 비쌉니다. 공유 오피스 확장 추세도 저희가 좀 감안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 구성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이 최고급 오피스 품격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국내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건 미국계 위워크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재작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유 오피스를 열었고 한화생명도 지난해 4월 강남에 15개 층 규모의 대형 공유 오피스를 개관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속속 공유 오피스에 뛰어드는 건 돈벌이도 돈벌이지만 사옥의 공실 해소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간 공유 오피스 공급 규모는 무려 4배가 됐습니다. 스타트업보다 빨리 늘어나는 공유 오피스에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공실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되면 오히려 공실률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공유 오피스가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둥지로 성장하려면 무작정 사무실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과 인재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특유의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갖고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일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선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보호와 같은 생활 안정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추진단은 자치경찰 추진 본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중에 매물은 점점 쌓이는데 거래는 거의 멈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대폭 오를 예정이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7%, 전세값은 0.17% 하락했습니다. 매매값은 14주째, 전세값은 16주째 떨어진 겁니다. 거래 역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503건, 하루 평균 38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 수요 심리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에 이어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돼 미분양이나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각종 규제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식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는 4월 아파트 공시가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고가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고가 아파트 공시가는 비슷한 수준의 대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가격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증여나 매매를 고려할 것 같고요. 반면에 매수자들 역시도 보유세 부담이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가격 조정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지만 가격 하락세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 늘어난 세금 부담이 겹치며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만 있다면 누구나 투잡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색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든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니 참 흥미로운데요. 저도 가능한 직업인가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 바카라라서도 가능합니다. 이 이색 직업의 이름 바로 스톡 사진 작가입니다. 스톡 사진 작가, 일단 제가 도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직업인지 알아야겠는데요. 네, 이 스톡 사진 작가가 어떤 직업인지 알기 위해선 우선 스톡 사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스톡 사진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광고나 참고서에 많이 나오는 사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스톡 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미리 마련돼 있는 사진을 사용하면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스톡 사진 작가란 바로 이러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 판매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드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사진을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니 어떤 뜻인가요? 네, 이 IT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진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잘 편집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자신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무리 일반인이 판매하는 사진이라고 하지만 이 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를 위해서 사진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이나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광고 대행사, 디자이너, 미디어 등을 상대로 개인이 저작권에 문제 없이 사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이트죠.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게티 이미지입니다. 전 세계 20여만 명의 사진 작가를 두고 있는 게티 이미지는 이미 콘텐츠 수량만 1억 2천만 개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 게티 이미지는 아예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돼 전 세계 미디어에 사진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티 이미지는 수준 높은 사진이 많이 모여 있는 편이지만 이미 전문 사진 작가들이 뛰어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셔터톡스,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500px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픽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스톡 사진 거래 플랫폼이죠. 네, 이렇게 보니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해당 플랫폼에 스톡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 플랫폼의 경우엔 페이팔을, 우리나라 플랫폼인 경우엔 계좌를 등록해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듭니다. 이후 테스트용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요. 사진이 통과가 되면 작가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진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엔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노하우라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상업적으로 어디에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의 화소가 좋아야 합니다. 또한 특성 상표의 이름과 로고가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 상표의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초점이 정확해야 하고 과도한 노이즈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찍은 일반적인 여행 사진보다는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이미지성의 사진이 상업적인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유명한 스톡 사진 사이트인 셔터스톡의 경우에는 0.25에서 1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일본이 본사인 픽스타에선 25엔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수가 높은 곳은 우리나라 사이트인 크라우드픽인데요. 사진 한 장당 5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을 텐데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터의 무대가 전 세계 불특정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명한 셔터스톡 사진 작가의 경우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덴마크의 스톡 사진 작가인 유리 아커스의 경우엔 연수입이 평균 20억 원 가까이 되죠.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는 트렌드와 전문 작가가 찍은 화려한 사진보단 평범한 사진을 원하는 수요가 맞물리며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시장의 문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굳이 값비싼 촬영 장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사진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스톡 사진 작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사진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지금까지 히든잡 안초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